노량진에서 제가 차를 안 갖고 와서 빨리 신림동으로 와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급하니까 택시를 탔거든요. 택시를. 근데 택시 기사가 을이라고. 그 다음 제가 갑이라고. 그래서 제가 택시를 탔어요. 그래서 청약 승낙, 이 청약, 을이 섰죠. 승낙. 그래서 계약이 성립됐죠. 그러니까 을을, 저를, 갑을, 이제 을이 갑을 안전하게 모시고 가야 되자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분이 한 손에는 아메리카노, 아이스, 한 손에 그 오리온에서 나오는 오징어 땅콩 있잖아요. 맞아. 막 먹고 있는. 그 제가 뒤에서 보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살아 들어와도 제가 지금 살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크게 사고를 냈다고. 그럼 저는 피해자가 되는 거죠. 을은 뭐예요? 가해자가 되는 거니까. 저는 사실 또 채권자가 되고, 을은 채무자가 되죠. 왜 그럴까요? 을은 채무 불이행을 한다니까. 저를 안전하게 모셔야 되는 그 의무를 위반했잖아. 그렇죠? 그게 지금 1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데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말로 하면 어쨌든 을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죠. 고의, 일부러, 과실은 실수로. 이 말이잖아, 맞죠? 그때 갑은 을한테 뭐 치료비가 1억이 든다. 그럼 1억이 돼서 390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대신 그건 불법 행위가 될 수도 있거든요. 750조 읽어보면 이 13페이지 법률관계와 권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혹시 법률관계가 뭡니까?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견해 대립은 있으나 법적으로 의미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걸 법률관계라고 하고 그래서 법률관계 의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 그게 법률관계다. 그렇죠? 그 다음 법률관계가 되면 법에 의해서 강제력이 부여되죠. 그렇죠? 그래서 강제력이 없는 여러 가지 도덕규범 그런 관계하고 다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도덕적인 관계를 뭐라 그래요? 그걸 호의 관계라 그래요. 법률관계 반대말이 뭐라고요? 호의 관계라 그러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바쁘다 그래서 우리 애를 장모님한테 맡겼다 그건 도덕적인 관계죠. 호의 관계죠. 그렇죠? 그 다음 제가 을인데 같은 방향에
갑이라는 동료를 태웠더라. 그래서 을이 갑을 태워서 운전하고 있다. 카풀 이런 것들도 뭐가 돼요? 호의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호의관계는 법률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호의관계는 법률관계가 아니니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강제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 다음 우리 민법 아까 390조 뭐죠? 채무불이행인데 이런 채무불이행도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죠? 채무불이행도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 대신 이 호의관계는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750조 불법행위는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뭐는 가능할 수 있다? 불법행위는 가능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게 바로 14페이지 가보시면 1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방가로 2번이라고 나와 있어요. 방가로 2번. 자, 그 14페이지 제일 위에 방가로 2번 차량의 운행자가 이렇게 나와 있죠. 별표한 게 하시고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자, 제가 을인데 이런 식으로 동료 갑을 태워줬어요. 근데 문제는 을이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교통사고를 냈고요. 그래서 갑이 크게 다쳤어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은 안 돼요. 왜? 이건 법률관계가 아니니까 채권 채무관계가 없단 말이죠. 따라서 390조는 부정되지만 750조는 가능하거든요. 750조 뭐라고요? 불법행위. 이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 을의 입장에서 억울하죠. 자기는 어쨌든 호의로 태웠는데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손해배상 치료비가 1억이 나와서 1억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좀 억울하잖아요. 무슨 말이냐? 까야 되지 않을까요? 즉 갑한테도 어떤 약한 부주의가 있지 않을까. 그걸 어려운 말로 갑의 과실을 깐다고 해서 그걸 과실상계라고 하거든요. 과실상계.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누가 채무자죠? 꿀이죠.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데. 누가 채권자죠? 갑이죠. 피해자. 즉 과실상계에서 말하는 이 과실은 채무자의 과실을 말하는 거예요. 채권자의 과실을 말하는 거예요. 채권자 과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하고 이 과실상계는 396조이고요. 763조로 준용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전부 다 채권법이잖아요. 그렇죠? 대신 우리는 민법 총칙을 배우기 때문에 과실상계는 개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갑한테 약한 부주의가 20%다. 그럼 20% 까야죠. 맞죠? 그럼 우리는 갑한테 얼마만 물어주면 돼요? 8천만 원이죠? 30%면요. 3천만 원 까야죠? 7천만 원만 을은 갑한테 배상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과실상계 개념인데 문제는 이렇게 호의 동승을 했다는 사실 단 하나 가지고 바로 갑한테 과실상계할 사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게 판례예요. 다른 사정도 살펴보아요. 그래서 호의 동승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감액을 인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방가로 2번 판례거든요. 그래서 읽어보면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그 제공을 받은 경우에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춰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과 매우 부합되어 인정될 때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배상의 경감이 뭔데요? 이 과실상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대신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배상의 경감 사유, 과실상계 사유로 삼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판례죠. 안 된다는 판례고. 그다음 제가 사실 생활하면서 제일 안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을 안 좋아하냐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말 되게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 호의관계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학원에 있으니까 학원 사람들이 이렇게 뭐 선생님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법적으로 그거 도덕적인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책임 안 지겠다 뜻이거든요. 그게 13페이지 가보면 제일 밑에 방가로 1번 판례 있죠? 별표한 게 하고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문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당사자가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객관적 의미는 그 문면 그 자체로 볼 때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는 부담할 수가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즉 법적으로는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이건 대표적인 뭐죠? 호의관계입니다. 호의관계.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겠다 뜻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 사실관계는 각주 1번이고 어떤 사람이 자기 회사를 팔면서 계속 사정으로 예우받기로 했거든요. 예우를. 근데 그 인수기업이 사정으로 예우주게 됐는데 그 계약서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써놨거든요. 그럼 그거 사실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장으로서 배우를 계속 해주지 않아도 돼요.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한 장 넘겨보면
13페이지 로마자 이번에 보면 권리와 의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권리의 본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과연 권리가 뭐냐에 대해서 또 견해 드립이 있는데 양가로 이번에 보면 다만 현재는 권리를 일정한 생활상 이익에 대한 법률상의 힘으로 정의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바로 밑에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권한이고요. 그 다음 권능이 있죠. 그 다음 권원이고요. 그 다음 반사적 효과, 반사적 이익이 있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이 권리라는 개념, 이게 만약에 소유권이죠. 예를 들어서 자, 이 소유권은 우리 민법 211조를 한번 펴볼까요? 211조라고요? 예, 211조 잠깐 펴보죠. 자, 우리 민법 211조 읽어보면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입법자 국회의원들은 권리라고 표현했지만 이건 학문적으로 보면 권능입니다. 권능. 즉 소유권은 권리가 많지만 이 권리를 이루는 개개 요소, 그래서 사용, 수익, 처분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뭐라고 해요? 권능이라고 하는 거죠. 권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권능이란 권리를 이루는 개개 요소, 이걸 권능이라고 하고요. 이게 지금 양가로 이번에 보면 나와 있죠. 그 다음 이 권리하고 비교하는 개념이 권한이라고 있는데 뭐나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 갑이란 사람이 본인이고요. 그 다음 우리 상대방이 그 다음 이때 A가 갑의 대리인이거든요. 대리. 자, 그러면 이때 이 대리라는 제가 한 단어 적을게요. 이 대리인데 이 대리는 대리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대리권은 권한일까요? 아니면 권리일까요? 대리권은 권한이에요. 왜 권한이냐면 자, A가 갑의 대리인으로서 을하고 어떤 계약을 체결했죠. 그럼 이때 계약의 당사자는 갑이 될까요? 아니면 A가 될까요? 계약의 당사자는 갑입니다. 왜냐하면 대리인의 행위의 법적 효과는 갑한테 귀속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여러 가지 권리자는
중요한데 이건 나중에 저하고 103조 하면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의무라는 개념이 있죠. 의무 부분에 양가로 1번에 보면 의가 나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의무란 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 될 법적인 구속을 말한다. 그래서 보통 보면요, 의무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권리가 있죠. 그럼 반드시 의무가 있는 겁니까?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 혹시 권리는 있는데 의무가 없는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 보라면 취소권 같은 게 있죠. 오늘 아까 공부했을 때 갑이 18세였고요. A 법정대리인 동의 안 받고 으라고 계약했을 때 갑 A는 취소할 수 있었잖아요. 맞죠? 그럼 취소권자는 갑하고 A였는데 취소 의무자는 개념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형성권. 자, 그래서 그게 양가로 1번 의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바로 밑에 양가로 2번 책무, 그래서 간접 의무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직접 의무를 위반했잖아요. 직접 의무를 위반했죠? 그렇죠? 그러면 직접 의무를 위반했으면 직접 반대말이 직접이니까요. 맞죠? 그럼 직접 의무를 위반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390조 채무불이행 문제였어요. 그래서 채무가 대표적인 직접 의무거든요. 근데 간접 의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걸 위반하면 손해배상은 아니고요. 어떤 불이익이 생겨요. 근데 이 불이익의 내용이 어디 있냐면 채권법에 있어요. 그게 지금 양가로 이번에 보면 뭐 조문 적혀 있는 것들이 다 채권법이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직접 의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이라는 문제가 생기지만 간접 의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문제는 생기지 않고 어떤 뭐 불이익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특히 우리 민법에서는 이 간접 의무를 같은 말 책무라고 합니다. 책무. 이게 헌법하고 좀 달라요.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책무, 책임질 의무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국가를 수호하고 헌법을 준수하며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책무로 하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간접 의무 이걸 책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15페이지에 로마자 3번에 보면 권리의 분류가 나와 있죠. 권리의 분류. 자, 그래서 내용에 따른 분류, 그 다음 작용 또는 효과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일단 우리 내용에 따른 분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내용 동그라미 하시고 그 내용에 따른 분류가 뭐가 있느냐와 관련해서 내용에 따른 분류. 자, 일단 재산권이에요. 재산권. 그 다음 인격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가족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사원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내용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이 재산권 있죠? 이 재산권은 다시 물권이라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 채권이라는 개념, 그 다음 지식재산권이라는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물건에 대한 권리를 뭐라고 해요? 물권. 사람에 대한 권리를 뭐라고 해요? 채권. 그 다음 우리 특허권, 저작권 이런 것들을 지식재산권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줄여서 IP 뭐니티라는데 Intellectual Property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IP. 요즘 뭐 IP가 뭐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죠. 지식재산권. 그렇죠? 요즘 이 시대잖아. 사실은. 그렇죠?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사실은. 자, 그런데 어쨌든 전통적으로는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 이런 것들을 재산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양가로 1번에 적혀 있는 거고, 그 다음 우리 시험 범위는 어디예요? 이거죠. 물권법이잖아요. 그렇죠? 물건에 대한 거. 그 다음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채권이라고 그러고, 이건 사실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 거죠. 그 다음 혹시 물건의 객체는 뭡니까? 물건이죠. 물건이죠. 물건.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건이잖아요. 그럼 채권의 객체는 뭐죠? 사람에 대한 권리니까 사람입니까? 그럼 사람이 노예예요. 이상해지잖아. 맞죠?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행위를 요구한다고 해서 그걸 어려운 말로 급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권의 객체는 뭐라고 그래요? 급부. 사람의 행위, 급부. 그래서 이걸 사실은 독일어로 라이스퉁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또 일본 애들이 옛날에 번역을 급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반가로 2번 채권이라고 되어 있죠? 채권. 그 다음 이제 여러가지 지식재산권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 바로 밑에 양가로 2번 인격권이 나와 있죠? 그 다음 양가로 3번 가족권이 나와 있죠? 그렇죠? 가족권 대표적인 게 제가 제 딸에 대해서 갖고 있는 거죠. 제 아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게 친권이죠. 뭐 이런 것들이 가족권이고. 자, 그 다음 양가로 4번 사원권이라고 있죠? 이건 특히 상법에서 뭐 주식회사의 주주권 이런 것들이 사원권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용에 따른 분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작용에 따른 분류라고 있죠? 효과에 따른 분류.
이슈가 시험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이게 지배권이라는 게 있고요. 일단 대표적인 형성권 오늘 작업 배운 게 있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취소권이 있었죠. 취소권 행사하면 그 법률행위가 소급해서 무효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혹시 계약을 해제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해제권, 그에 준하는 해지권 이런 것들이 보통의 형성권이고요. 그다음 상계권 이런 것들도 형성권이 되는데 왜 그냥 일반적인 형성권이냐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 취소권은요 반드시 법원에 소송의 형식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그냥 갑이 을을 만나서 스타벅스 카페에서 취소권 행사도 돼요. 그럼 이건 취소의 의사 표시가 되잖아요, 맞죠? 이건 을한테 도달만 하면 되거든요. 해제권도 마찬가지예요. 뭐 해제권 소송하는 게 아니라 갑이 을한테 해제권을 행사하면 되는 거고 그게 을한테 도달하면 판례에 따르면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통의 형성권들이죠. 그래서 이건 꼭 소송을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카페에서 하든 뭐 전화로 하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반드시 법원에 소송으로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게 있고요. 채권자 취소권. 그럼 같은 말이 채권자 취소 소송이겠죠? 제가 반드시 소송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 재판상 이용권이 있죠. 재판상 이용권. 재판상 이용권. 자, 그래서 이건 같은 말이 뭐죠? 이혼 소송이죠. 이혼 소송. 그 다음 친생 부인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친생 부인권. 같은 말이 뭐죠? 친생 부인의 소송. 자, 그래서 이건 사실 우리 민법 406조이고요. 이건 민법에 840조이고요. 이건 민법에 846조인데 사실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물권법까지 시험 치잖아요. 근데 민법 총칙을 배우기 때문에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게 뭐냐면 갑이 을한테 돈 1억을 빌려준 게 있어요. 그럼 그건 금전 채권이죠. 대여금 채권. 근데 왜 빌려줬냐 하면 을한테 사실은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을이 변제기에 갑한테 돈을 안 갚으면 갑이 을한테 소송해서 승소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그걸 가지고 이 부동산에 강제집행 경매로 붙여버리면 그 경매 대금을 가져가면 되잖아. 그렇죠? 그때 이 을의 부동산을 어려운 말로 책임재산이라고 하는데 이 책임재산을 을이 병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매매나 증여를 해버린 거죠. 그럼 을의 유일한 부동산이라고 하면 이게 병한테 가 있으면 갑의 입장에서는 을한테 나중에 소송해봤자 경매에 붙일 게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 매매나 증여는 갑의 을에 대한 이 채권을 해하는 행위죠. 그렇죠? 이걸 사해행위라 그러거든요. 뭐라고 한다고요? 사해행. 그럼 그때 갑은 원고, 병은 피고가 되어서 채권자 취소 소송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채권자 취소 소송. 그럼 그 내용은 이 사행위를 취소시키고 원상으로 회복,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소를 구할 수 있어요. 말소하면 을한테 돌아오죠. 그렇죠? 그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채권자 취소 소송이라 그러고 형성 소권이라고 그래요. 소권. 소송으로 한다고 해서 이 반드시 소송으로 해요. 반드시 법원에 하는 거예요. 법원에.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채무자들이 돈을 잘 갚았어요. 채권자 취소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없었는데 옛날에 IMF라고 들어보셨죠? 그때 채무자들이 많이 실제로 재산을 많이 빼돌렸거든요. 채권자 취소 소송이 그때부터 급속하게 늘어나가지고 요즘은 판례가 엄청 많습니다. 판례가 엄청 많다. 그래서 이 부분 시험 치는 데가 어디예요? 공인노무사, 변리사 이런 데 채권법이 들어가니까. 근데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그 부분 시험 범위 아니죠. 맞죠? 대신에 이 내용은 알고 있어야 하겠다. 자, 그다음 재판상 이혼권은 이혼 소송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혼은요 협의 이혼이 원칙이에요. 청약과 승낙으로 이 깔끔한 거예요. 재판상 이혼 소송 해버리면 서로 막 판사 앞에서 나발리는 거죠. 저 사람 잘못했다고. 그다음 그걸 보통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 쓰겠죠. 그건 누구예요? 변호사들. 그 변호사들한테 또 뭐 돈 줘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뭐 갑과 을이 서로 반응이 별로 없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재판상 이혼권, 다른 말로 하면 이혼 소송을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 신생부인권. 이건 뭐 좀 슬픈 일인데, 그렇죠? 혹시 글로리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원도 있고 투도 있고 했었는데 넷플릭스에서 1위하고 맞죠? 연지나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었잖아, 그렇죠? 거기 보면 거기서 그게 이름이 하도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박연진이었죠? 맞나요? 맞을 겁니다, 기억에. 맞죠? 그 딸이 있었죠? 예솔이었습니까? 하예솔. 이게 있었거든요, 맞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하도영의 딸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을이 병이라는 전 뭐였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 박성훈이라는 배우가 여기 이 병의 역할을 맡았었는데, 그렇죠? 이 사람을 생부라 그래요. 생부. 진짜 아빠. 생부라 그러고 법률상의 부는 누구예요? 이 갑이죠. 하동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가 법률은 혼인관계였잖아, 맞죠? 그때 A가 태어나죠, 맞죠? 그러면 혹시 엄마는 누구죠? 엄마 무조건 을이죠. 을에 비해서 태어났는데 아빠는 누굽니까? 원래 모르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어떻게 알아요? 맞죠? 하지만 이렇게 법률혼 관계에서 자식이 태어나면 아빠로 추정해요. 이걸 어려운 말로 친생자 추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갑이 진짜 아빠 일은 아니든 일단 A는 누구의 자식으로? 갑의 자식으로 강력하게 추정돼요. 이걸 친생자 추정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A가 보니까 진짜 아빠는 병이었잖아, 맞죠? 이걸 알게 되었다 그러면 갑이 있죠? 을한테 가서 스타벅스 카페 가가지고 또 당신 발음 폈지? A 내 자식 아니니까 내가 못 키우겠다 이렇게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갑은 반드시 소송해야 돼요. 을한테. 이게 친생 부인의 소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친생 부인의 소. 이걸 함으로써 강력한 친생자 추정을 깨뜨릴 수가 있어요. 이거 아니면 못해요. 이거 아니면. 그 다음 이건 자기가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해야 돼. 2년 안에. 만약에 안 했죠? 그렇죠? 그럼 지나갔으면 그냥 자기 자식인 거예요. 법적으로. 설사 유전자가 99.99%가 병하고 일치해도. 뭐 이게 강력한 추정력을 인정해 주는데 이걸 친생부인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글로리 드라마 보면 이 병에 친구가 있죠? 변호사 친구가 있는데 변호사 친구가 뭐라고 그래요? 갑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너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병이 내가 아빠라니까 해도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 딸 아닌 줄 알면서 키우겠다면서요. 계속. 그렇죠? 이게 친생 부인에서 이걸 배우는 게 가족법이다. 가족법.
그래서 제가 이거 드라마 볼 때 사실 제가 좀 막 설명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죠? 제 가족들은 아무도 없는 거죠 옆에. 제가 막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맞죠? 제가 조문도 다 얘기해주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라고 얘기해줬는데, 자 그래서 이게 형성 소권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16페이지에 양가로 3번에 보면 형성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특히 여기서 두 번째 줄 내려가면 제가 형성 소권이라고 한자로 적어놨죠. 자 그다음 양가로 3번에서 네 번째 줄 내려가면 법원의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는 채권자 지속권, 그다음 재판상 이용권, 그다음 진생 부인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재판상이에요. 재판상. 자 그래서 재판상이기 때문에 이 제3대 있는 거 좀 고쳐주세요. 죄송합니다. 재판상 이용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판상 이용권. 자 그다음 이제 양가로 4번에 보면 항변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항변권. 자 항변권은 이렇게 돼 있는데, 항변권도 별표한 게 아니고요. 항변권도 별표한 게 아니고, 이건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거 조금 지우겠습니다.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워보면, 자 이 항변권이라는 개념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시적 또는 같은 말이 연기적 항변권이고요. 일시적 또는 뭐라고요? 연기적 항변권이고요. 그 다음 다른 것들이 영구적 항변권이거든요. 영구적.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고 해서. 자 그 다음 일시적 연기적 항변권은 다시 동시이행의 항변권. 그 다음 보증인의 최고검사의 항변권. 이 있거든요. 그 다음 영구적 항변권은 한정승인의 항변권이 있는데, 일단 이건 뭐 536조고요. 이건 437조고, 그 다음 이건 1028조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잠깐 지워보면, 자 이 동시행의 항변권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 작업했던 게 매매라는 계약이었는데, 매매 계약. 이건 아까 제가 쌍무 계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이면 갑은 아까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었죠. 재산권 이전. 을은요 대금 지급 의무가 있었잖아요. 대금 지급 의무. 자 그러면 갑이 을한테 대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죠. 대금 지급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을이라면 갑한테 뭐라고 항변을 해요? 갑한테 당신이 재산권 이전 안 하니까 내가 당신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이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죠. 그래서 어렵게 얘기하면 쌍무 계약의 효과죠. 이게 형평에 맞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 이때 만약에 갑의 입장에서 을의 동시행 항변권을 깨뜨리고 싶어요. 없애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갑은 을한테 재산권을 이전해 주는 거죠. 이걸 어려운 말로 이행의 제공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행의 제공을 하면 을은 더 이상 갑에게 동시행 항변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 연기적 항변권이죠. 왜? 이행 제공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이해가 됐죠? 이게 동시행의 항변권이고, 대신 이것도 사실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잖아요. 맞죠? 대신에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증인의 최고검사의 항변권. 이것도 뭐냐면, 제가 사석에서 가끔씩 이런 경우에, 자 갑이 채권자죠. 을이 뭐예요? 채무자죠. 이때 이 사람이 주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채무를 보증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보증채무라 그러는데, 병이 뭐 보증채무자. 그러면 이때 이 보증채무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보증채무자. 자 그러면 이때 보증채무자는 보증계약을 할 때 을하고 할까요? 갑하고 할까요? 갑하고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일반인 분들은 을의 부탁을 받아서 보증계약을 많이 하니까 을하고 병 사이에 체결되는 게 보증계약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절대 아니고요. 보증계약의 주체는 누구예요? 갑하고 병이에요. 이게 보증계약. 자 그러면 이때 돈 1억을 빌려줬다고 해볼게요. 이걸 병이 보증을 섰거든요. 그럼 또 내용은 1억이겠죠? 그럼 이때 갑이라는 채권자가 을한테 먼저 이행을 청구하지 않고요, 병한테 이행을 청구하는 거 될까 안 될까? 을한테 안 하고 병한테 바로 다이렉트 보증이네요.
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즉 보증 채무는 보충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보충성은 순서의 보충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갑은 병한테 얼마든지 먼저 보증 채무 이행을 구할 수 있거든요. 대신 병은 이때 이걸 행사하는 거예요. 보증인의 최고 검색 형평권. 이게 뭐냐면 최고는 같은 말이 촉구인데 병이 갑한테 촉구해서 나보다 을이 재산이 더 많으니까 부자니까 을한테 먼저 청구하라고. 그래서 촉구, 검색, 을의 재산을 검색하라고 항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일시적, 연기적 항변권이냐? 그 이유는 그럼 갑이 을한테 가서 재산을 막 털었잖아, 맞죠? 근데 을이 거지예요. 받을 게 없어. 그러면 다시 갑이 병한테 이행 청구하면 병은 더 이상 이런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니까 일시적 또는 연기적 항변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걸 보증 채무의 보충성이라고 해요.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갑이고 특히 여러분이 갑이 은행이야. 은행이면 이런 보증인의 최고 검색 항변권을 없애고 싶겠죠? 맞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전부 병이 그냥 보증이 아니고요. 전부 다 연대 보증이에요. 연대 보증인이 되면 최고 검색 항변권이 없거든요. 그게 437조 단서인데 문제는 이것도 우리가 배우는 부분 원리는 아니잖아요. 대신에 개념은 알고 있어요. 개념. 그 다음 영구적이다. 한정승인. 이건 또 뭐냐 하면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갑이 우리 아빠인데 1억 있어요. 플러스 예금이 있어요. 근데 돌아가셨네요. 그럼 제가 을이면 이걸 상속받는 거죠. 사실 아빠 돌아가신 건 슬픈 일이지만 1억은 생겼잖아. 맞죠? 근데 빚이 3억이야. 근데 빚도 상속받거든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2억 원만 상속받는 거잖아요. 을은 계속 빚만 갚아야 돼.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이때 을이면 이 을을 상속인이라고 하고 상속인은 살아있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이 죽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비상속인. 요거 정리하면 비상속인. 이때 이 상속인 입장에서 빚만 받죠? 그걸 단순 승인이라고 하는데 이때 단순 승인하면 돼? 안 되죠? 이때는 진짜로 아빠 빚을 내가 왜 갚아요? 그렇죠? 그럼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걸 피하려면 하나는 한정 승인을 하는 방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처음부터 상속을 포기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정 승인이 뭐냐면 이걸 어려운 말로 플러스를 적극재산이라고 부릅니다. 적극재산. 이 마이너스를 어려운 말로 소극재산이라고 해요. 그럼 한정승인 이름이 왜 한정승인이냐? 한정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한정? 적극재산 범위 내에서만 소극재산 책임지면 됩니다. 대신 승인을 했기 때문에 상속은 받은 거예요. 맞죠? 대신 이 범위 내에서만 이 부분 책임지니까 마이너스 2억 원은 책임지지 않아요. 어렵게 얘기하면 을은 집행당하지 않습니다. 갑의 채권자들이 을한테 집행하려고 그러면 을은 죽을 때까지 항변할 수 있어요. 한정승인했다고. 자, 그래서 한정승인의 개념은 상속은 받았죠. 다른 말로 하면 채무는 있는데 아까 마이너스 2억 원 책임 안 진다 그랬죠. 집행당하지 않는 거죠. 뭐 이런 개념이 한정승인이고 그럼 한정승인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가정법원 가서 한정승인 신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뭐 안 좋은 일이지만 사실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면 한정승인 신고서 적을 수 있어요? 우리 적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걸 일반인들이 보통 못 적겠죠? 그럼 구비해야 될 여러 가지 서류가 있는데 이걸 대리해 주는 게 누구예요? 그 법무사들이다. 그래서 서울 교대역이죠. 중앙지방법원 앞에 가보면 아니면 가정법원이니까 저기 양재동 쪽에 가보면 법무사들 엄청 많거든요. 거기 가서 한정승인 신고 작성해서 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상속 포기는 자기가 상속인이 되지 않겠다는 거니까 이건 처음부터 채무가 없어지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한정승인이라는 개념이고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 자, 그다음 1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그 밖의 분류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1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그 밖의 분류. 그래서 절대권, 상대권이 있고요. 이 절대권 대표적인 뭐죠? 물권이죠. 제가 이 시기의 소유권자면 세상 누구에게도 제 소유권 주장할 수 있잖아요. 맞죠? 절대권. 상대권은 뭐죠? 채권.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했으니까 갑은 을한테만, 을도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죠. 이걸 상대권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양가로 2번 일신 전소권, 비전소권 나와 있는데 일신 전소권 귀속상, 행사상 나와 있는데 혹시 제 딸한테 갖고 있는 권리가 뭐죠? 친권인데 그 친권은 저의 일신 전소권이죠. 여러분이 친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 친권은 마음대로 여러분한테 또 막 양도할 수 있어요. 친권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구별 실익이 일신 전소권은 상소, 양도 이런 게 안 되지만 제한되지만 그 반대말 비전소권은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죠. 그 다음 양가로서 한번 주된 권리, 종된 권리가 있는데 이 개념은 자, 갑이 을한테 1억을 빌려줬거든요. 근데 이자를 연 10% 받기로 했어요. 그럼 1,000만 원 이자잖아요. 맞죠? 그럼 이때 주된 권리가 뭐죠? 원본 채권.
그 이자 채권이 뭐가 돼요? 종된 권리고 이걸 구별하는 실익은 183조 적용 요구인데 나중에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17페이지에 로마자 4번으로 권리의 충돌과 경합이라는 파트가 있죠. 그죠? 이 부분도 별표한 게 하고 이게 나올 수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페이지죠) 17페이지 권리의 충돌과 경합 이제 시작을 하면 자, 그래서 권리의 충돌과 순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양가로 이번에 보면 권리 상호간의 순위가 나와 있죠. 그 부분에서 방가로 1번에 보면 물권 상호간의 순위가 나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채무자거든요. 을이 채권자입니다. 자, 이때 갑이 을한테 1억을 빌렸거든요. 근데 그냥 빌려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때 갑 이름으로 된 부동산에 을 이름으로 저당권이란 걸 설정해 줄 수 있죠.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갑이 돈이 없어서 또 병한테 1억 원을 또 빌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의 이 부동산이 3억짜리라면 1억을 빌렸으니까 그 다음 저당권을 설정했으니까 담보가치가 얼마 남은 거예요? 2억 남은 거죠? 그러면 병한테 2번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거죠? 병한테 2번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 그럼 이때 이 저당권도 물권이고 이 병의 저당권도 물권인데 이때는 순위가 있는 거죠? 그러면 뭐가 우선순위예요? 1순위가 우선순위겠죠? 2순위가 후순위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이 방가로 1번 부분에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은 조금 뭐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하는 식으로. 그렇죠? 대신 이 갑하고 을의 관계 아니면 갑하고 병의 관계에서 이 갑이 지금 소유권자죠. 그 다음 을은 저당권자 아니면 담보물권자 아니면 제한물권자라고 하는데 이 둘 간의 관계에서는 누가 우선할 것 같아요? 무조건 제한물권자가 우선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갑이 을한테 돈 안 갚죠. 그럼 을은 이 갑의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처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무조건 제한물권자가 우선합니다. 그 다음 을이 만약에 지상권자라고 하더라도 지상권은 용익물권이라고 하거든요. 용익물권은 제한물권자죠. 지상권자가 무조건 우선합니다. 그 부분이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제한물권간에는 언제나 제한물권이 소유권에 뭐한다? 우선한다. 그래서 을이 지상권자라면 사용수익은 을이 하는 것이지 갑은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 물권과 채권 상호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제가 이중매매란 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중매매. 자, 그래서 갑이 매도인이고요. 을이 매수인이다. 갑 이름으로 부동산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날 3월 3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던 거예요. 그러면 을은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채권이 생기겠죠? 대상이 부동산이니까 소유권 이전하라는 채권이 생기겠죠? 대신 갑은 병이라는 사람한테 또 팔 수가 있거든요. 이걸 이중매매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는 적법하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적법한데 그러면 병이 갑한테 또 소유권 이전 등기 채권이 생기지 않겠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채권이 생기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을의 갑에 대한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채권과 병의 갑에 대한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채권은 서로 순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건 동등합니다. 평등합니다. 왜냐하면 을은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을은 병한테 주장 못하죠? 을은 병하고 매매계 한 적이 없는데 그렇죠? 병도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병도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서로 순위가 뭐한 거예요? 평등한 거죠? 즉 채권은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했다고 해서 을이 병한테 우선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순위가 서로 평등하니까 이걸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채권자는 뭐하다? 평등하다. 대신 갑이 병한테 이날
바로 이전 등기를 해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병은 이제 단순한 채권자가 아니라 소유권, 물권자가 된 거죠. 물권자가 된 거죠. 그러면 이때는 병이 우선할까요? 아니면 을이 우선할까요? 병이죠. 이제 소유권자니까 대세효, 세상 모두에게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거든요. 즉 시간적으로 뒤에 성립했지만 물권은 무조건 채권이 우선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방가로 2번, 방가로 3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채권자고 원래 여기도 채권자였잖아, 맞죠? 그럼 사실은 을하고 병의 관계에서는 먼저 이전 등기를 받는 사람이 물권자가 돼서 우선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려운 말로 선행주의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런다? 선행주의, 선행. 먼저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이 1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다음 한 장 넘겨보면 이제 권리의 경합이란 말이 나와 있죠. 권리의 경합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자, 그래서 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권리의 경합과 관련해서 여기 잠깐 보면 갑이 을하고 어떤 계약이 있었거든요. 근데 을이 이 계약에 대해서 채무를 불이행합니다. 그러면 갑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제권이 생기거든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제권. 그다음 제가 좀 잘난 척하면 이건 민법 543조 이하에 있거든요. 해제권이. 자, 근데 문제는 을이 갑한테 이 계약을 하면서 사기를 친 거야. 그럼 우리 민법 110조 1항이 되거든요. 우리 민법 110조 1항은 여기 법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법 110조 1항 잠깐 펴볼까요? 그래서 110조 1항 읽어보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갑은 취소권이 생기죠? 갑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이 생기죠. 아까 몇 조라고요? 110조 1항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요. 갑은 계약을 뭐 취소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건 영어로 오화가 되는 거죠. 갑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죠. 맞죠?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 두 가지 권리는 경합하는데 저번 시간에 배웠죠. 취소권, 해제권 이런 따위들은 형성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형성권의 경합이라고 합니다. 형성권에 뭐라고 그런다고요? 경합이라고 합니다. 형성권의 경합. 자, 그다음 이건 말고 청구권의 경합도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자,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을이 택시기사인데 한 손엔 아메리카노, 한 손에 오징어 땅콩 먹고 있었다. 그때 제가 뒤에 타고 있었다 그랬죠. 자, 그러다가 그 택시기사가 크게 사고를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을은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거니까 갑은 을한테 그 배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우리 민법 390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390조 정도는 저번에 배웠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 갑이 치료비가 1억이 든다고 해볼게요. 자, 그다음 이건 불법 행위도 된다 그랬죠? 불법 행위도 된다고 했죠? 그러면 1억 불법 행위를 청구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영어로 뭐 하죠? 갑이 선택해서 청구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청구권의 경합이라고 한다. 이것도 손해배상 청구권이고 이것도 손해배상 청구권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청구권의 경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이 1억을 배상받았어요. 맞죠? 그럼 뭐가 소멸해야 돼요? 이거 소멸하는 게 당연하고 이것도 같이 소멸해야죠. 뭐 목적이 똑같으니까. 그렇죠? 대신 갑이 을한테 이 불법행위로 1억을 받았거든요. 그럼 이건 없어지는 게 당연한데 뭐도 없어져요. 이것도 없어져야죠. 왜? 목적이 없어져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해요? 청구권의 경합이라고 합니다. 청구권의 경합. 대신 이거하고 비교하는 게 있어요. 그 청구권 경합은 갑이 을한테 실체법상 우리 민법상 권리가 몇 개가 있죠? 2개가 있는 거죠? 2개가 있는 거죠. 자, 근데 혹시 운전하시나요? 운전? 오늘 저도 운전하고 왔습니다. 자, 운전할 때 왜 운전자들이 편하게 운전을 하나요? 아, 혹시 사고가 나도 제가 직접 배상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배상해 줘요? 보험회사. 어렵게 얘기하면 보험자가 배상해 줘요. 자, 그래서 상법상 보험법상 보험자가 정식 용어입니다. 보험회사는 그 사회적 용어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X라는 보험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 을이라는 운행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운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들잖아요. 그럼 무조건 들어야 되는 게 책보라고 해서 책임보험은 무조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운행이 가능해요. 아니면 을이 나중에 페널티 받아요. 근데 책보 말고 책임보험 말고 을이 뭐 자차 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 뭐 종합적으로 드는 걸 종합보험이라고 합니다. 종합보험. 그래서 보통 보면 종합보험
들면서 운행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을이 운전을 하다가 갑한테 사고를 낸 거죠. 그럼 갑이 뭐예요? 피해자가 된 거죠, 피해자가. 혹시 피해자가 돼보셨나요? 그러면 피해자 되보면 좀 혼나는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을이 좀 미안하다 그러고 갑자기 어디 전화하죠. 그 보험회사 직원이 와가지고 명함을 주면서 갑한테 이제 저하고 해결하시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뭐예요? 빠이빠이 하면서 가버려요, 맞죠? 심한 사람은 그냥 뭐 뒤도 안 나눠보고 가버려요, 맞죠? 그런 경우 있다 이거예요. 왜? 그게 X가 갑한테 대신 배상해주기로 돼 있거든요. 그게 우리 민법의 특별법이거든요. 그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라 그러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줄여서 자배법이라 그러는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자, 거기 보면 원래는 민법상으로는 을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갑한테 우리 민법 750조 불법행위한 거죠. 원래는 불법행위한 건데 그 자동차 손해배상법상 피해자는 누구한테? 이 보험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자배법상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직접 청구권. 그럼 이게 성립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게 배제가 돼요. 이게 성립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게 배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을이 X한테 5억짜리 손해배상을 들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5억까지는 누가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X가 해줘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피해자가 어떤 진짜 몇십억짜리 하는 슈퍼카를 갖고 있더라. 근데 을이 잘못해서 갑한테 이런 불법행위했더라. 그러면 손해배상액이 8억이 나왔더라. 그러면 X는 5억까지만 커버한다 그랬죠? 그럼 나머지 3억은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을은 갑한테 3억을 배상해줘야 되는데 3억 엄청 큰 돈이잖아, 맞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보면 뭐 을이 뭐 10억까지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요즘 비싼 차들 많잖아요, 실제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 청구권이 성립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자백 조문이 우리 민법 조문을 배제시키죠.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법조 경합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법조 경합. 법 조문만 경합하고 있는 거죠. 그럼 특징은 뭐냐? 우리 실체법상 권리가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한 개밖에 없는 거죠. 법 조문만 경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건 청구권 경합은 권리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2개가 있는 거죠. 한 개가 아니고 뭐 2개가 있는 거죠. 이게 청구권의 경합과 법조 경합이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1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권리의 경합이라고 나와 있고, 권리의 경합에서 세 번째 줄 내려가면 동그라미 1번 형성권의 경합,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청구권의 경합이고요. 그 청구권 경합과 관련해서 쭉 읽어보면 DMB가 나오는데 이게 조금 전에 아까 DMB 사례죠. 그렇죠? 그 다음 또 청구권 경합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갑이란 사람이 임대인이죠. 을이 임차인이죠. 그러면 을이 임대 목적물을 임대차 기간 동안 사용 수익하겠죠. 자, 근데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어요. 그럼 갑은 을한테 임대차 계약 종료를 이유로 목적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목적물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물청일까요? 아니면 채청일까요? 물권적 청구권일까요? 아니면 채권적 청구권일까요? 이 채청이에요. 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하는 거예요. 대신 갑이 보통 보면 꼭 소유권자일 필요는 없지만 소유권자겠죠? 그럼 갑이 소유권자라면 자기 소유권에 기해서 목적물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거든요. 목적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하면 이거 물청일까요? 채청일까요? 물청이죠. 물권 청구권, 물권입니다. 그럼 이것도 이 두 가지 청구권이 뭐하고 있는 거죠? 경합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 청구권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경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양가로 1번에 예를 들어서 놓았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 양가로 2번에 보면 법조 경합, 법규 경합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다. 그래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우리 민법을 배제시킨다. 그래서 법조 경합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 18페이지 이제 신의 성실의 원칙이 나와 있는데 참 이게 좀 시험에 나오는데 우리 2조 1항 잠깐 읽어보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승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읽어보니까 좋은 말이잖아요.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이건 시험에 나오면 다 판례입니다. 신의칙에 관련된 여러 가지 판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판례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신의칙과 관련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신의칙은 우리 민법 전반에 다 적용되는 공통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운 말을 쓰면
황제 규정, 제왕 규정이에요. 왕이 왕. 왜 왕이죠? 모든 분야에 다 적용돼요. 특히 민법 관련뿐만 아니고 민법은 혹시 자 민법은 사법입니까 공법입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한자로 적어볼게요. 법의 체계에서 사법, 공법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법은 이게 사사로울 사자죠. 사법, 영어로 얘기하면 private law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 공법은 public law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사법, 공법이라는 게 있을 때 우리 민법은 사법이에요, 공법이에요. 당연히 사사로울을 이 사법에 들어갑니다. 사법에 들어가겠죠? 들어가겠죠. 대신 이 공법은 어떤 게 있어요? 여러 가지 행정법 관계 뭐 이런 것들이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헌법, 행정법 이런 거. 자 그래서 갑과 을이 사인과 사인이죠. 갑과 을이 사인 중에서 뭐 상인이죠. 그러면 민법, 상법 이런 걸 사법이라 그러고 공법은 그 을을 국가나 지자체로 바꾸는 거죠. 그럼 저와 지방자치단체, 저와 국가 아니면 지자체와 지자체의 관계 그렇게 되면 행정법, 공법이 되는 것인데 우리 2조 1항은 분명히 민법 2조 1항이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이건 황제 규정, 제왕 규정이기 때문에 어디서 적용이 된다? 이 공법 관계에도 신의칙은 모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넓게 봅니다. 신의칙은 사법이든 공법이든 다 적용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의 잠깐 읽어보면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그러니까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구체화해서 어떻게 여러 가지 판례 등이 있답니다. 대신 다만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현황 조사를 마친 후 전출함으로써 대항력을 상실했을 때 그 임대인에게 남은 임차 보증매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가 없다고 돼 있는데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제가 예를 잠깐만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상식적인데 자 갑이 주택 임대차 보법상 임대인이고 줄여서 주임보법이라고 하는 그 다음 을이 주택 임대차 보법상 임차인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뭐 원룸 투룸 생활 해보셨어요? 공부하면서 그게 사실 우리 주택 임대차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빨리 주민등록 옮기죠. 점유도 이전 받지만 그렇죠? 즉 점유를 이전 받고 인도를 받고 플러스 주민등록을 왜 하죠? 아 이걸 빨리 해야 된다. 주민등록을 이전을 해야지 주택 임대차 보법상 대항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주임보법 3조 대항력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즉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이전 받으면 이 대항력이 무슨